자, 한동안 유행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첫 단추는 다스 비자금을 찾아놓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입니다. 한편 잠시 뒤면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조 전 수석은 석방 5개월여 만에 다시 한번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서울디지털대학교 배상훈 경찰학과장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 교수님, 저희가 현장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어렵게 그 당시 대피를 하는 CCTV 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상을 보면 상당히 좀 어수선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영상 자체를 보면은 상당히 조직적이지 못하다. 예. 그러니까 소방대의 출동, 그리고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통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원과 인력과 장비가 시간 순으로 통제되는가, 그리고 관련된 현장 자체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예. 사실 순서도 없고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시는 거로 보실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영상에 나오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은 저기서 이제 옷을 이제 뭐 벗고 이제 탈출하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대피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에 주변에 있어서 소화 활동에 방해되는 어떤 요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리고 경찰들도 누구를 통제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막 총체적인 난국 정도로 그 모습이 이제 자체가 문제고, 오히려 민간 사다리 차가 빠르게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구조를 해냅니다. 대신에 그 소방 사다리 차는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른 데 빠져버리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는 부분이라고 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번에 이제 제천 참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물론 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을 한 거죠. 일단 건물의 필로티 구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건물 외장재를 드라이비트라는 아주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를 썼다는 거 굉장히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비상구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비상구로 완전 목욕물관을 얻는데 그 창구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참사를 불러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일단 우리가 CCTV를 보면 소방 구조원들의 어떤 좀 전문적이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이 지금 2층 여자 목욕탕에서 20명이나 지금 사망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피해자 유족들이 계속적으로 2층 여자 사우나에 유리창을 깨달라고 했는데 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 깨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백드래프트,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되면서 오히려 폭발할 여지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CCTV를 보면 말이죠. 여자 화장실에는 아무런 불의 흔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화장실 안에 플라스틱 바가지 같은 것도 있는데 그 타기 쉬운 바가지도 온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사망한 원인은 불에 의해서 사망이 아니고 유독가스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만약에 2층에 유리창을 좀 깼다고 한다라 하면 사망자는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연합뉴스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보도한 저 CCTV를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하거든요. 저게 화를 키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울 삼아서 소방청도 그렇고 소방 자체 시스템을 좀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천 현장 이야기를 하다가 일단 조윤선 수석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일단 블랙리스트와 관련 혐의와 이제 청문회에서 유증한 혐의였는데 블랙리스트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5개월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과 좀 별개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 것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500만 원씩에서 5천만 원 받았다는 거. 이건 검찰에서 이제 뇌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뇌물 수수하고 또 정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에 어떤 자원을 지급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이제 관제대물을 시켰다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이트리스트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장 자체는 이제 상당히 좀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분명하고요. 증거도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영장에서도 사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11개월 만에 다시 영장 심사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말은 아끼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블랙리스트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았고, 근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화이트리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보시는지요?
지금 1심에서 그 집행유예를 받은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진술을 번복했죠. 관련된 박준호 전 청와대 수석께서.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재판도 2심 재판도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을 모르는 상태고 지금 화이트리스트하고 특활비 문제는 줬다는 사람들은 명확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부분은 이제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본인한테 크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늦게 좀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이제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다스와 관련해서 의혹에 본격적으로 좀 수사에 착수한 것 같은데요. 검찰청 두 곳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부터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다 그게 고발 사건이에요. 그래서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다스가 이제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데 예. 그 원가를 좀 부풀려 가지고 이제 120억 원을 비자금을 만들어서 이제 횡령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것은 이제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고발의 피고소인이라고 하죠. 예. 그 3명으로 돼 있는데 하나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예. 이상은 씨가 한 명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이죠. 예. 불상의 실소유자인데 예. 아마 이명박 대통령 지시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특검을 했던 정호영 특검을 예. 3명을 피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부분은 고발인 조사 이제 거의 다 마친 걸로 보이는데 죄명은 그래요. 그 이상은 저 MB의 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명을 알 수 있는 없는 둘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가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횡령, 예. 그다음에 조세 회피, 예. 조세를 포탈했다는 의미, 또 하나는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이미 시효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정호영 특검이 당시에 비자금이 120억이 조성됐다는 걸 알고도 이를 덮었지 않느냐. 예. 회계장부도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특가법상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 동부지검에서는 일단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것은 뒤로 젖혀두고 예. 가장 먼저 이제 정호영 전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먼저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2011년도에 일어난 건데 이제 다스가 BBK에게 190억을 투자했던 것 중에서 140억을 받는 과정에서 예.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와대와 외교부 라인을 동원해서 예. 이 140억을 불법으로 송금케 해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 범죄 사실이 140억의 불법 송금은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120억의 비자금 횡령 사건은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렇지만 이 두 개는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예. 지금 국민들이 많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다스가 아주 복잡하고 하지만 아주 이미 언론에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걸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면 딱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이 소유주가 누구인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한 번만 더 좀 쉽게 정리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유주가 중요한 거는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 BBK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예. 한나라 후보 시절에 관련된 의혹이 나오면서 그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국은 이 소유주의 문제가 되면 BBK의 김경준에 의한 사기 횡령 사건의 주범이 예. 결국은 다스가 되는 것이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BBK에 의한 사건의 핵심적인 범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 논리적 연관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결국은 BBK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와 연관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래서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건 다 비자금 문제도 결국은 뭐냐면 그 비자금 120억을 조성하는데 결정을 했던 사람이 주인일 것이고 예. 그리고 140억, 결국 190에서 140억 자체에 대한 결정,
그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회수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그 주인도 역시 다스의 주인인 거고 그게 MB일 것이다라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는 거에 있어서 처벌을 하려고 하면 누굴 처벌해야 돼요? 다스의 실소유주를 처벌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하면 비자금 조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140억 원을 송금받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실소유주가 이득을 얻고 예.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 아니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이 벌써 5번째 검찰과 특검의 수사라고 들었고요. 사실 공소시효 이야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눴지만 10년이 된 사건이기도 하고 뭔가 일각에서는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5번째 수사잖아요. 근데 4번째 수사까지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하면 다스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일단 회계 장부 자체에서도 어떤 원가 부풀이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들이 거의 명백해지고 있고 예. 또 다스에 관련됐던 수많은 핵심 인물들, 그러니까 경리에 관여했던 사람, 총무과에 있던 사람, 아니면 운전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스의 실소유주는 MB였다든지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온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까지 어떤 전에 정호영 특검도 마찬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아마 계좌 추적 같은 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적폐청산을 하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 여론 자체도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굉장히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적인 인물들의 실질적으로 MB가 왕회장이었고 실소유주였다는 그런 진술이 뒷받침이 되고 예. 거기에다가 금융계좌의 어떤 추적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120억이 됐건 150억이 됐건 아니면 다스로부터 BBK로 흘러간 190억 이런 예. 자금은 충분히 계좌 추적을 통해서 나오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돈이 누구 실질적인 돈인가 이것은 분명히 밝혀지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번 5번째 수사가 다스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6번째 수사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일단 5번째 수사를 통해서 실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거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6번째 주제 수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검하면 사실 특검이 검찰을 수사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엔 공교롭게도 검찰이 정호영 특검을 수사를 하는 약간 좀 이례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일종의 특수직무유기죄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특검법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수사의 범위가 이제 있는데요. 그 범위를 정호영 특검에서는 그러는 거죠. 그 범위를 우리는 그 범위는 아니다. 말하자면 그건 파생된 어떤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무유기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었다라고 예.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 다른 쪽이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계좌를 봤을 거 아니냐. 예. 결국 그러면 소유주 관계도 봤을 것인데 그러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충분히 아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밀어넣기 정도는 했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게 특수직무유기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실 궁금한 게 이 특검 정호영 특검이 이 부분을 조사를 당시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좀 부실 조사였다라는 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히 되나요? 명확하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알고도 그러니까 비자금이 조성이 됐다는 거 알고도 예. 이걸 그냥 검찰의 수사를 인계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수사를 해서 어떤 처벌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 명백히 직무유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직무유기가 일반적인 직무유기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예. 일반 공무원에 대한. 그런데 지금 정호영 특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직무유기가 인지된다고 한다면 예. 그 특가법에 보면 말이죠.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걸 유기했을 때는 1년 이상 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한 게 2008년 2월 21일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10년 더하면 2018년 내년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내년 2월에 공소시효가 58일 완성이 남았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50 며칠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직무유기 부분부터
빨리 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참여연대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예. 나스의 서류를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계좌 추적이 일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비자금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비자금이 알았는데 이제 MB 쪽이나 다스 쪽에다 이걸 다시 횡령한 돈을 다스 쪽으로 넣어라. 예. 그러면 뭐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돈이 다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돈이 어떻게 출처돼 들어왔는지를 이번 수사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정호연 전 특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예.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였어요. 예. 그래서 삼청각에서 만나서 뭐 꼬리곰탕 먹으면서 한 2-3시간 동안 뭐 조사하고 끝냈고 예. 또 그 다스의 직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특검에 나왔던 관계자가 조사하러 나왔는데 다스에 와서 차 한 잔 먹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과연 수사에 의지가 있었느냐? 이건 분실 수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백하게 본인의 수사를 하면서 비자금 조성된 것이 인지했음에 불구하고 만약 이걸 없던 걸 했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검찰에서 정말 알았느냐? 비자금 조성된 걸 몰랐느냐? 그 부분을 이제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참고인이든 혹은 피고인이든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소환이 될 거라는 게 거의 자명한 사실인 거죠. 근데 시간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 그 중간에 바로 소환하기보다는 중간에 있어서 다른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보강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뒤로 많이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전제된 사실이 있어야죠.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 부분을 완벽하게 증거로 확보한 다음에 이제 검찰은 이제 조사를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오는 어떤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증거들을 보면 뭐 특히 경리 팀장이랄지 그런 네.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한 거 보면 굉장히 좀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마치면서 결국 검찰의 칼날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요. 구속 적부 심사가 열리는데요. 앞서서 좀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난 바가 있고 이번에는 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그 애초에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뭐 김관진이나 임관빈 그러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나 임관빈 정책실장과는 좀 다른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명에 대해서는 뭐 범죄 사실이 비교적 단순해요. 그렇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범죄 사실이 굉장히 양도 많고 예. 검찰이 엄청나게 구속하는데 공을 들여서 증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물론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아마 이제까지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 기각이 2번 되고 3번째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자체는 사실은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였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증거적인 면에서 완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적부심으로 석방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내다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구치소 조사는 일단 무산이 됐고 오늘 재판이 이제 열리게 되죠. 근데 이게 검찰에서는 어쨌든 뭐 굳이 만나서 진술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기소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무리가 있어도 지금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 조사도 거부하시고 있고 그 재판 자체도 지금 안 나오니까 예. 어차피 이제 그 이상을 더 진척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면은 굳이 검찰에서 무리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죠. 어떤 여러 가지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을 갈 겁니다. 예. 그렇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이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 그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서울디지털대학교 배상훈 경찰학과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